안녕하세요. 평소 이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소개된 사연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많은 위로를 받게 되더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빛이 보이는 날이 찾아오기도 하는 게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이곳에다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도 비슷합니다. 저 역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한 사람을 만나 제 인생이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 같은 빛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공개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전 꽤 여유가 있는 집에서 나고 자라 큰 어려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간편식 제조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긴 업력이 말해주는 만큼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로 식당과 식자재 마트 같은 곳에 납품이 되고 있었죠. 승승장구하는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전 모자람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진 외동딸인 제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길 원하셨지만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저는 아버지 사업 쪽엔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아르바이트 핑계로 자꾸 회사 일을 접하게 하셨죠. 생산은 이렇게 하고 포장은 어떻게 하며 연구개발 부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틈날 때마다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콩팥에 가 있는 제 귀에 들어오겠어요. 전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흘려보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눈에 자주 띄는 여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자주 하는 사장님이라는데 항상 저한테 눈웃음을 치며 상냥하게 인사를 하시곤 했죠. 어머, 예진이 왔네? 아빠 일 도우러 왔구나. 여전히 예쁘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유,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우리 예진이 같은 며느리를 보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여사장님은 늘 절 볼 때마다 며느리 삼고 싶단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전 그냥 지나가는 인사치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모양입니다. 예진아, 그 아빠랑 자주 거래하는 나 사장님 알지? 네, 그 매번 화장 진하게 하고 오시는 여사장님이요? 당연히 잘 알죠. 저 볼 때마다 자기 집에 시집 오라고 농담하시는데요. 아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 네 또래 아들이 하나 있나 봐. 너랑 소개팅 한번 주선하고 싶다고 성화인데 너 혹시 생각이 있니? 네? 소개팅이요? 아, 됐어요. 나 남자 만날 시간 없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나 사장이 자기 아들 사진 한번 보여줬는데 그 연예인처럼 잘생겼더라.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지금은 나 사장 밑에서 일 배우고 있나 봐. 에이, 연애는 자연스럽게 해야지. 이런 식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전 별로 내키지 않아요, 아빠. 아유, 그래? 아유, 그럼 뭐 할 수 없지. 괜찮은 놈 같던데. 하지만 맘 바뀌면 언제든 말해. 그럴 일 없네요. 아버지는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어른들끼리 주선하는 자린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었습니다. 딱히 연애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여사장님 생각은 달랐나 봐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자기 아들과 절 맺어주려고 꾸준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조르는 것은 물론이고 저한테도 끈질기게 소개팅을 권유했습니다. 예진아, 너 우리 아들 현수 그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은 또 얼마나 좋은데. 걔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인기가 장난 아니었어. 내가 우리 예진이 정도나 되니까 우리 아들 소개시켜 주려는 거지. 다른 여자였으면 어림도 없다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한번 만나봐.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거듭되는 제안에 곤란했습니다. 계속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아버지 체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 한 번 먹고 말자라는 생각으로 소개팅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실물로 처음 딱 봤는데 글쎄 제 앞에 있는 그 남자를 보니까 제 눈이 환해지는 겁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잘생겼네 정도였는데요. 실물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잘생겼더라고요. 일단 외모는 합격이었지만 평생 사람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깟 얼굴이 전부겠습니까? 사람 만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게 잘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내내 이 남자 진짜 진국이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 남자 역시 제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도 죽이 잘 맞았던 우리 두 사람은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우리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가장 반겼던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절 유난히 예뻐한 그분이 우리의 만남을 주선한 장본인이니까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아들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했잖아. 그래도 둘이 잘 만난다니까 나도 너무 좋다. 안 그렇니? 네, 저도 현수 씨 만나게 돼서 참 좋아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응? 어머님? 어머, 예진이한테 어머님 소리도 듣고 너무 좋다 얘. 이참에 얼른 결혼까지 가자. 나이 꽉 찬 애들끼리 만나는데 길게 연애하면 뭐하니? 내가 황 사장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 맞으면 빨리빨리 살림 차리고 사는 것도 괜찮아. 내가 널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예진아, 이런 시어머니 만나기 쉽지 않다. 네? 벌써요? 남자친구 어머님의 호들갑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솔직히 결혼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고급 한식당을 몇 개씩이나 운영하고 있는 어머님을 도우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그런 남자친구의 든든함은 평생의 반려자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애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우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 약속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꿈결 같을 것만 같던 제 결혼 생활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매장을 관리하던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길 바라셨습니다. 처음엔 신혼을 시어머니와 보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워낙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어머니였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에 입성한 저희 부부는 처음 두어 달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한 질문을 제게 자꾸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사업 정말 오래 하셨지? 내가 듣기로는 30년 넘었다고 하시던데. 그럼 돈도 참 많이 버셨겠다. 그렇지, 예진아? 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 돈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랬겠지. 그렇게 큰 공장을 돌리시는 바깥 사돈이 돈 걱정이 있으셨겠어? 그런데 사돈들이 부동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려나? 건물도 가지고 계시지? 모르긴 몰라도 토지도 꽤 소유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니는 친정집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하시는 분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저도 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왜 그런 게 궁금하세요? 어? 다른 뜻은 없어, 얘. 그 아버님 사업이 탄탄하신가, 잘하고 계신가, 뭐 그런 게 궁금한 거지. 내가 바깥사돈이랑 오래 거래를 했잖니. 그런데 황 사장님 따님이 우리 며느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해서 그렇지. 아, 네. 시어머니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얘 새아가, 내가 너한테 기니 의논할 일이 하나 있다. 네? 의논할 일이요? 그래, 다른 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바깥 사돈 물건을 정말 오랫동안 써왔잖아? 그래서 그 인연이 이렇게 사돈 맺을 정도로 이어져 온 거고. 그런데 내가 솔직히 그 사돈들한테 서운한 부분이 좀 있어. 서운한 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내가 바깥 사돈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잖여. 가족끼리는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네 아버지가 나한테 물건값을 꼬박꼬박 다 받아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어? 아니, 나도 양심이 있어서 공짜로 달란 소린 못하겠는데 적어도 남기지는 말아야지. 그냥 원가에 주면 네 공장이 망하니? 우리가 가족이 맞긴 한 거야? 네? 하지만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꾸리시는 건데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 얘 지 아버지 편드는 것 좀 봐. 장사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10원 하나 안 깎아주고 다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남들은 사돈 일이라고 하면 다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는데 난 이게 뭐니? 내가 서운하지 않게 생겼냐고. 시어머니는 허공에다 삿대질까지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의 요구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사돈관계라고 해도 정확히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미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계셨는데 더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다는 듯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어요. 제가 아버지랑 따로 얘기해 볼게요. 아유, 그래. 네가 말씀 좀 드려봐라. 원래 남자들은 눈치가 발바닥에 달려서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네가 넌지시 얘기 좀 해봐. 네, 알겠어요. 시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한 전 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이 부분을 섭섭해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버지 역시 난색을 보이시더라고요. 아유, 그 사부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미처 몰랐구나. 그런데 내 입장에선 이미 해줄 만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야. 가격에 민감한 이 업계에선 소문이 한번 잘못 나면 아주 곤란해지거든. 이거 참.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난처해 하시면서도 모른 척하기가 곤란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안사돈이 그런 생각 갖고 계셨는지 몰랐다. 하긴 이제 사돈 맺었으니 은연중에 여러모로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지. 내가 잘 따져보고 안사돈이랑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있어. 아빠,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와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제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생글생글 웃으시더라고요. 예진아, 오늘 공장 다녀왔는데 그 바깥사돈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 본래 받던 단가보다 절반이나 낮춰주셨지 뭐냐. 이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도움 주고받는 거지. 아무튼 네가 얘기를 잘해준 덕분에 일이 아주 잘 풀렸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네, 아니에요 어머님. 만족해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씁쓸해지더군요. 친정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모습이나 사업적으로 혜택을 보시려고만 하는 모습이 썩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러려고 저희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건가 그런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귀에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아이 적당히 부려먹다가 파트타임으로 돌려야 한다니까. 그 많은 직원들 4대 보험이니 퇴직금이니 그런 걸 다 어떻게 챙겨?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 말대로 해. 아이 엄마, 그러다가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만두면 더 땡큐지. 일할 사람 천진데 뭐가 무섭니? 원래 사람 부리는 것도 기술이다. 이것저것 다 챙겨주면 뭐가 남어. 시어머니는 처음에 직원들을 잘 해주는 척 하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파트타임 근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야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에 기함했던 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에 끼어들었죠. 아니 어머님, 그래도 그렇죠. 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준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키운 직원이 10사람 몫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라는 게 직원들이랑 함께 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쓰면 어떡해요.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니? 네가 경영을 알아?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인건비에서 세기 시작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네? 하지만 저희 아버지 회사는 절대 그런 거 없던데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고용해서 대우해 주시려고 노력하신다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바깥 사도는 그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고 네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직원들 잘해줘봤자 하나도 소용없다. 아무리 잘해줘도 다 불평불만이 생기는 법이라고. 어차피 그만둘 직원들한테 잘해줘서 뭐하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끄고 네 일이나 잘해라. 제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핀잔으로 제 입을 막아버리더군요. 제가 나중에 남편에게 따로 말을 해봐도 남편 역시 콧방귀부터 뀌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어머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신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직원들을 홀대해서 어쩌려고 그래. 아휴, 야, 넌 참견할 일도 참 많다. 여태 그렇게 해서 문제된 적도 없고 오히려 인건비를 크게 아껴 쓰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선 잘 된 거잖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걸고 넘어져? 당신 요새 심심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이러는 거 신경 끄고 살림이나 잘해. 냉랭한 남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하나씩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야박하고 독하게 굴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 건 친정아버지의 사업에 위기가 생기고 난 후부터였죠.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렀는데 엄마 표정이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죠. 엄마, 얼굴색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아프긴.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잠을 왜 못 잤는데? 무슨 걱정거리 있어? 아니야, 걱정거리 무슨. 아닌 게 아닌데?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아니라니까. 엄마는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의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의심을 거두지 못한 제가 자꾸 캐물으니까 엄마는 결국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실은 그 아빠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수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린 모양이야. 지금 아빠가 여기저기 알아보곤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일이 심각한 것 같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니? 뭐라고? 아니 그런 일을 왜 이제야 말해? 아빠가 너 걱정한다고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어쩌니? 엄마 말을 듣고 부랴부랴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버지 회사는 거의 도산 위기에 빠진 상태였더군요.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빼돌린 후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자금줄이 막힌 아버지 회사는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아버지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도무지 출입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애가 다른 절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하셨죠. 아이고 그렇게 큰 회사가 한순간에 주저앉게 생겼으니 나 원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직원들한테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했잖아. 바깥 사돈이 사람만 좋아선 직원들 관리를 허술하게 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제 어떡하냐고. 바깥 사돈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 식당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한탄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짜증을 내고 계셨죠. 어머님 너무하세요. 지금 저희 집은 초상집이나 다름없다고요. 어머님 식당은 다른 납품업체 알아보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아버지 회사는 존폐 위기에 빠진 상태예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아니 얘가 지금 누구한테 성질이야? 내가 바깥 사돈 사업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냈니? 직원이 그 큰 돈을 해먹고 도망치는 동안 바깥 사돈은 뭐 했냐고? 내가 너희 집안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모양이다. 큰 사업하는 집안 외동딸을 겨우 데리고 왔더니 이건 뭐 폭삭 망하게 생겼으니 아유 이거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애먼 집안 탓을 하며 가슴을 치시더군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며느리 삼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잘 나가던 저희 집안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죠. 속이 문드러질 것처럼 상했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전 어떻게 해서든 친정아버지가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아버지의 노력이 무색했습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린 아버지 회사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 덕분에 친정집의 모든 재산이 먼지처럼 훌훌 날아가 버리고 없었죠. 결국 친정 부모님은 작은 단칸방으로 집을 옮겨야만 했고 두 분 모두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허드렛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저희 집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전 그런 친정 부모님의 모습에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원통하고 힘들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나 남편이 어느 정도는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돈집의 위기를 모른 척 하더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버지와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분이셨는데도 말입니다. 자존심을 구기고 부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뭐? 돈을 빌려주라고? 예,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가 돕는다고 사돈 회사가 일어서는 것도 아닌데 괜히 돈 거래했다가 서로 얼굴만 붉힌다고. 그래도 내가 바깥 사돈이 하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난번에 과일 사들고 위로해드리고 왔다. 힘든 일 있을 때 마음으로 위로해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니? 우리가 재벌집도 아닌데. 마음 불편하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냉정하게 거절하는 두 사람에게 학을 떼고 말았네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망하고 난 뒤
절 대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급변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넌 어떻게 된 애가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 네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니, 그렇다고 살갑기를 하니,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우리 집안에 시집 오겠다고 한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저를 며느리로 삼고 싶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썩은 눈가를 싹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그땐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 그냥 현수랑 갈라서라. 요새 이혼이 흠도 아니고 언제까지 서로 불편하게 살래? 네?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마 저희 집 망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집안도 격이라는 게 있는 거다. 사는 수준이 비슷해야 사돈도 맺고 탈 없이 사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뭐니? 바깥 사돈은 대리운전 하신다 하지 안 사돈은 건물 청소하신다는데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겠냐고. 안 그래? 그렇다고 어떻게 이혼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절대 이혼할 생각 없다고요. 뭐라고? 오냐,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남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도 납득이 되질 않는데 더 화가 나는 건 시큰둥한 남편의 태도였어요. 어머니가 당신이랑 이혼하래. 그게 말이 돼? 나 이제 어머니 모시면서 못 살겠어. 우리 그냥 분가해서 살자. 응? 엄마가 저러시는 게 당신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쉽게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집안끼리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아니, 그런데 장인어른이 저렇게 망해버렸는데 엄마가 속이 안 상하시겠어? 그럼 뭐야?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당신도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나랑 결혼한 거냐고. 예진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집이 거지 깽깽이 집안이었으면 네가 나한테 시집을 왔겠어? 이제 서로 좀 솔직해지자. 나 솔직히 요새 많이 힘들어. 떵떵거리던 처갓집이 갑자기 거지 집안이 됐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라고.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넌 그런 내 처지를 생각해 본 적 있어? 난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아? 남편도 시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집의 불행을 자신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은 결국 배경과 조건으로 이뤄진 것들이었습니다. 저 혼자 신기루를 쫓으며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죠. 믿었던 남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전 너무 허탈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안 사람 중 제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해 준 건 대학생 신우이였습니다. 제게 커피 한잔하러 바깥에 나가자던 신우이는 우울한 제 마음을 세심하게 매만져 주더라고요. 새언니, 요새 너무 힘들죠? 제가 힘이 돼줘야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저도 오빠랑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치만 제가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엄마랑 오빠 억지에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아이, 아가씨도 참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신우이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에 콧날이 시큰거려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준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니, 그렇지만 오빠랑 쉽게 이혼해주면 절대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이런 말 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쉽게 도장 찍으면 언니만 손해 같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평소 말도 없고 내성적인 신우가 그런 말을 제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전 신우이의 그 말에 큰 감동과 용기를 받았어요.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크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이혼해준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우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쉽게 이혼을 해준답니까? 그동안 깜빡 속았던 제 인생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으라고요. 전 신우이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지 않고 잘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더 이상 이혼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친정집이 상황이 어려워진 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격이 떨어지는 게 이혼 사유야. 네 남편도 너랑 못 살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명확한 이혼 사유가 어딨니? 잔소리 말고 떡고물이라도 받아 챙기려면 좋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괜히 피눈물 흘리면서 쫓겨나기 전에.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전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전 드릴 말씀 다 드렸네요. 아니 너 정말 미쳤니? 제 당당한 태도에 시어머니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겁도 났지만 그러고 나니까 막혔던 속이 좀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게 용기를 준 시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혼 요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제 속을 긁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 코웃음을 치며 넘겼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일부러 제 화를 돋우려는지 밥상머리에서 엉뚱한 말을 뱉으며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더군요. 우리 회사 비서를 한 명 뽑았는데 아유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해서 그런지 능력도 아주 대단하고. 그런데 그 비서가 나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여자랑 세 장가라도 들게? 네가 허락해주기만 한다면 그러고 싶은데 허락해줄래? 야 박현수, 자꾸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그런다고 내가 너랑 이혼해 줄 것 같아? 이혼 도장 안 찍으면 너 화병 나서 네 명예 못 살 텐데 괜찮겠어?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나 절대 이혼 못하니까. 아유 그래,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한 내가 병신이지. 이렇게 드센 여잔 줄 알았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텐데. 뭐?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 거 평생의 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 좋아해서 이혼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제가 남편이랑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자 갑자기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나오더니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천한년이 내 귀한 아들한테 이놈 저놈이야.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어디 집안 시끄럽게 야단이야. 당장 꺼져. 당장 꺼지라고. 흥분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저녁 밥상이고 뭐고 다 뒤집어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다 뽑고 나서야 손을 탁탁 털며 욕실로 들어가시더군요. 너 이년 다시 한 번만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해봐라. 발가벗겨서 쫓아내고 말 테니까.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인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넋이 나간 저는 부엌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악하는 소리와 함께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쿵 하는 소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놀란 남편과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쓰러진 욕실로 달려가더라고요. 저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욕실을 들여다봤더니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 구급차! 엄마 혈압 올랐나 보다. 에이, 그러니까 흥분 좀 하지 마시라니까. 남편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누이의 신고로 금세 119가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죠. 전 예기치 못한 사고에 혼비백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우습죠.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며 제 머리채를 다 뽑아버린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거면서 왜 그렇게 아등바등 모나게 구셨는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미웠지만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불행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경찰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목에 수갑을 철컥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황혜진 씨 맞으시죠? 그 나은숙 씨 살해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시어머니를 제가 죽였다고요? 누가 그래요? 남편분이 신고하셨고 전부 진술하셨습니다. 나은숙 씨랑 말다툼 벌이다가 고의로 미셨다면서요? 네?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지신 거라고요.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죠. 여보, 정말 당신이 신고했어? 내가 시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그러게 흥분을 좀 가라앉히지 그랬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시어머니를 미는 건 아니었잖아. 여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시어머니를 밀었다고 그래? 발뺌해도 소용없어. 나만 본 게 아니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 밀어버린 거 나도 보고 연희도 봤어. 뭐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미는 모습을 봤다는 시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아가씨가 말해주세요. 제가 어머님 민 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는 다 알잖아요. 그쵸? 하지만 시누이 역시 입을 꾹 다문 채 벌벌 몸을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전 졸지에 시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남편이 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그러게 이혼하잘 때 해줬으면 감옥 갈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이게 다 네 업보다 업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망한 사고까지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자기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남자랑 살고 있었던 건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형사는 제게 왜 그랬냐면서 거의 범인으로 확정을 짓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주질 않더군요. 저와 시어머니가 크게 다툰 건 사실이었고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을 이기지 못한 제가 시어머니 등을 세게 밀었고 그 바람에 욕실에서 미끄러진 어머님이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둔갑이 돼 있었어요. 사실이 아니었던 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형사는 제 항변을 믿어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목격자인 남편과 시누이의 진술만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시어머니의 상처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전 그대로 구속이 됐고 한순간에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 빠지고 말았죠. 친정 부모님이 그 와중에 변호사까지 구해서 절 변호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민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진술하는 게 형량에 유리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실을 제가 한 것처럼 진술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증거와 진술이 절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고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적게 받는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전 부모님의 설득과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재판 당일, 전 기적 아닌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건 검사 측 증인으로 나선 시누이가
자신이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제 무고를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오빠 협박에 겁이 났어요. 사실 새언니는 돌아가신 엄마한테 머리채만 잡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욕실로 들어갔을 땐 새언니가 주방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엄마는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뒷목 잡으면서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신우이의 증언 한마디에 재판장이 소란스러워졌죠. 검사 측도 크게 당황을 했고 저희 쪽 변호사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이었던 건 신우이가 제출한 동영상이었어요. 신우이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핸드폰으로 찍어뒀더군요. 그 영상 속에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증언에 얼굴이 파랗게 질린 남편이 손톱을 깨물며 벌벌 떨고 있더군요. 신우이는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새언니를 범인으로 본 것이라며 자신의 오빠를 지목했습니다. 결국 신우이의 증언과 증거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고 전 무사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난 이후 전 남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됐어요. 결국 절 범인으로 몬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을 했고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새언니, 너무 죄송해요. 병원에서 오빠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런 오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전 꼼짝없이 살인죄를 뒤집어 썼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신우이는 제게 용서를 빌었고 저 역시 그런 신우이의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신우이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겐 기적 같은 일과 다름없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법정에 서기까지 정말 폭풍처럼 사건이 지나갔네요.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입니다. 이건 사족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착복했던 직원은 필리핀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90% 정도 회수를 했고 그 덕분에 아버지 회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전 당연히 남편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시어머니의 묘소에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요. 지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우이만 가끔 보곤 해요. 신우이 역시 오빠랑 연락을 끊고 산 지가 한참이라고 하더군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악랄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었을 뻔한 제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통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